일단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보시면요. 첫 번째, 여기 신고 납부 기한이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신고 납부 기한인데,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법소부를 보면요. 우리 법인세를 보면 법인세 신고 기한은 12월 말 법인은 언제일까요? 3월 31일이죠. 근데 세금은 항상 신고 기한까지 납부할 게 있으면 납부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법인세든 소득세든 부가가치세든. 그래서 신고 기한은 곧 납부 기한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의미를 두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냐면 법소부하고 국세기본법이에요. 법소부하고 국세기본법입니다. 우리가 국세징수법에서 다루는 건 이게 아니에요. 근데 이 날짜가 이제 지나는 거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과세관청은 징수 절차에 들어가야죠. 이제 이때까지 이거를 안 하거나 적게 하는 거예요. 안 하거나 적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징수법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작동하는 게 국세징수법이에요. 이제 작동을 하는데, 근데 이 납세무자가 세금을 안 내거나 적게 냈다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런 절차에 의해서 세금을 걷어서는 안 되고, 이제 여기에 국세징수법에서 징수 절차를 규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는 고지를 하라는 거예요. 고지. 자, 우리 고지서를 발부를 해요. 그럼 고지를 한다는 얘기는 금액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야죠. 그래야 고지서 찍어가지고 거기에 언제까지 납부기한 정해가지고 납세무자한테 등기로 보내가지고 세금을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지를 한다는 거는 부과를 하면서 고지를 하는 거예요. 과세관청이 부과를 안 하면 고지할 수가 없죠. 얼마인지 모르는데 신고를 안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지를 해요. 그런데 고지서를 발부를 하면 이제 고지서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납부기한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오늘 다 보실 거예요. 저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로부터 20일 내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다 국세징수법에 있어요. 고지서에 만약에 납부기한이 없다? 그 고지서는 고지서로서의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세금 안 내도 돼요. 이게 우리가 부가가치세에서 얘기하는 세금계산서 필요적기재사항 같은 게 납세고지서의 필요기재사항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무슨 세금인데 몇 년도 건데 그게 얼마인데 어디에 내야 되고 언제까지 내야 되고 이런 기재되는 사항이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생각을 해봐요. 너 돈 생기면 내 아무 때나. 이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고지 납부기한이에요. 근데 세금을 내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독촉의 절차에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국세징수법에 독촉의 절차에 들어가는데 이때 또 독촉장을 발부를 하겠죠. 독촉장을. 그러면 독촉장에도 납부기한이 있습니다. 독촉장에도 납부기한이 있어요. 이때까지 내세요. 이렇게. 세금은 제가 소득세 2억을 안 내잖아요. 근데 고지, 독촉에 납부기한까지 세금 안 내죠. 그럼 이제 세무서가 법원의 도움 없이 그냥 내 물건을 집어갈 수 있어요. 자력집행권을 줘버립니다. 압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압류. 이게 막강한 권한이에요. 과세관청한테는 자력집행권을 줘버려요. 이게 그러면 이제 압류를 해요. 압류. 그러면 압류를 한다는 건 매각 제한을 거는 거죠. 제가 제 건물을 압류를 해요.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뭐 골프채라든지 이런 걸 집어가요. 그럼 그거 못 팔게 막는 거예요. 처분 제한을 걸어놓는 게 압류예요, 과세관청이. 근데 과세관청이 왜 압류를 해서 처분의 제한을 걸겠어요, 제 재산에 대해서? 세금으로 챙기려고. 그래서 그걸 매각하는 거예요. 내다 팔아서 현금화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압류 매각이에요. 그런데 매각을 하면 저는 소득세만 지금 2억을 못 낸 게 아니라 지금 국민은행에 빌린 돈 뭐 1,000만 원 못 갚은 거 있을 수 있고 직원들 월급 밀린 거 못 드린 거 있을 수 있고 거래처 외상대금 못 드린 거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순서를 정해가지고 이 매각 대금을 나눠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세청이 뭐 얼마 먹고 제 재산을 팔았는데 한 10억짜리 팔았어요. 그래서 10억짜리 팔았으니까 이제 우리 국세청은 2억이니까 2억 먹고 국민은행 너는 1,000만 원 먹고 너 얼마 남고 근데 남은 돈 없네? 그럼 뭐 있네? 뭐 너 갖고 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배분이에요. 그게 이제 배분. 압류 매각 청산이죠. 이게 배분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여기는 자력집행권이 개입이 돼야 안 돼요. 고지 독촉은. 안 되죠.
이걸 임의적 징수 절차라고 그래요. 자력 집행권이 개입이 안 되는 얌전하게 그냥 종이 쪼가리로 당신 세금 1억이니까 요때까지 내세요. 이렇게. 안 내셨네. 독촉합니다. 요때까지 안 내시면 압류 들어갈 거예요. 거기 경고문구 하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시는 요게 임의적 징수 절차라고 합니다. 자력 집행권이 개입이 되지 않는 요게 임의적 징수 절차예요. 그런데 압류부터는 자력 집행권이 개입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이걸 강제적 징수 절차라고 그래요. 자력 집행권이 개입되는 걸. 그런데 강제적 징수 절차를 우리가 뭐라고도 표현을 하냐면 자, 연체된 세금을 과세관청이 챙기고자 재산을 뺏어가지고 이제 처분에 제한을 걸어서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팔아서 세금 챙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체납처분 절차라고 그래요. 이걸 체납처분 절차. 요걸. 그래서 요걸 우리가 체납처분 절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보세요. 압류할 때 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무슨 돈 들어갈까요? 예, 일단 제가 이제 세무공무원이에요. 뭐 담당 공무원입니다. 저 관련. 압류하러 가요. 갔더니 어떻게 해요? 세탁기 열어보니까 상품권이 나오고 쇼파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5만 원권 다발에다가 골드바가 나오고 그럴 수 있어요. 저쪽에 가니까 로얄 살루트 30년짜리 몇 병 있고 에르메스 샤넬백 몇 개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쫙 까는 거죠. 왜냐면 체납자가 어떻게 하냐면 야 에르메스 가방 30개인데 왜 너 29개라 그래? 하나 빼돌렸지? 담당 공무원 누구야? 소송 걸 거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참여자 설정을 하고요. 이거 증거자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과세관청도 굉장히 조심합니다. 날 도둑놈 취급할 수 있잖아요. 내가 담당 공무원이면. 그래서 다 이거 촬영하고요. 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사인 확인받고 다 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거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저거 한번 엿을 매겨봐. 막 이러는 거죠. 금덩어리가 7개였는데 왜 네가 3개밖에 없다고 하냐? 그 금덩어리 하나 요새 5천만 원인데 너 한몫 챙기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거 압류를 이렇게 하면 뭐 해야 돼? 운반해야죠. 근데 혼자 실어 가기 어렵잖아요. 그럼 트럭 하나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술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관하는 곳이 또 필요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창고 같은 것도 빌려서 창고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반비, 보관비 뭐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리고 요거 국세청이 직접 할까요? 보통 다른 데다가 부탁을 할까요? 제가 본 바로는 거의 100% 부탁을 합니다. 그게 자산관리공사한테 부탁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이 있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있죠? 그럼 캠코한테 수수료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국세청은? 줘야죠. 그래서 이게 압류, 그러니까 재산의 압류 과정에서 들어가는 돈이 운반, 보관 비용이에요, 보통. 그리고 요때 들어가는 비용이 보통 수수료예요. 국세청 수수료, 자산관리공사 줘야 되는 돈, 그걸 체납처분비라고 해요. 그 과정에 들어간 돈을 체납처분비라고 합니다.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간 돈을 체납처분비를 한다고요.